네, 지금 관심 가져야 할 산업과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는 비즈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천구 대한상공회의소 SGI 연구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눠보기 전에 브리핑 먼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권미정 캐스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초 우리나라의 경제는 그야말로 악화일로를 걸었습니다. 휘몰아치는 관세 폭풍에도 위기를 헤쳐나갈 지휘체계는 없었고 불안한 경기에 내수는 떨어지고 수출은 불안한 전망이 이어졌는데요. IMF는 지난 4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에서 1%대로 대폭 내리면서 3년간의 긴 저성장을 전망했죠. 글로벌 투자은행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JP모건과 골드만삭스, 시티와 ING그룹은 무려 0%대의 성장률을 전망하면서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보는 시선이 이렇게나 심각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전망들 크지는 않지만 조금씩은 바뀌고 있습니다. 5월 들어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들어가면서 대선 후보들의 추경 효과를 기대하는 시각이 생겼기 때문인데요. 해외 글로벌 IB들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하는 움직임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 5월 16일 한국에 대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7%에서 0.4%포인트 올린 1.1%로 전망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미국의 관세 리스크 완화, 미국과 중국의 경제 성장 전망 상향, 그리고 한국의 재정 부양 가능성 등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는데요. 특히 중국의 수출이 5% 회복될 경우 한국의 대중 수출 규모는 약 1.6% 증가할 것이라면서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0.1% 올리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고요. 또 GDP의 0.5% 규모 약 14조 원대로 편성된 1차 추경에 이어서 2차 추경까지 GDP의 최소 1% 수준, 즉 25조 원 수준으로 이뤄진다면 경제 성장률을 0.3%포인트가량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 2%를 합쳐서 0.4%포인트를 올린 건데요. 바클레이즈도 지난달 29일 기존 0.9%로 전망했던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전망치를 1%로 0.1%포인트 상향 조정했고요. 또 26년에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1.4%에서 1.7%로 0.3%포인트 올렸습니다. 바클레이즈도 누가 당선이 되든 확장 재정이 공통적인 핵심 기조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골드만삭스와 마찬가지로 재정 정책 효과를 언급했는데요. 사실 같은 날 한국은행도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했었는데 올해 성장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0.8%로 하향 조정한 직후 나온 발표여서 더욱 주목이 됐습니다. 이 밖에 모건 스탠리도 지난달 22일 보고서를 통해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에서 1.1%로 그리고 내년 전망치는 1.4%에서 1.5%로 각각 0.1%포인트씩 높였는데요. 이 상향 조정의 폭이 크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개선을 기대하는 시각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부 투자은행들의 전망치 상향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요 투자은행들의 평균 전망치는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해외 투자은행 8곳이 지난 5월 말에 제시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0.84%를 기록했는데요. 지난달 기준으로 0.06%가량 오른 데 그친 결과입니다. 바클레이즈와 골드만삭스 외에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유지했고 모건 스탠리는 이 8곳에 포함이 되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해외 투자은행들이 주목하고 있는 건 한국의 추가 경정 예상입니다. 과연 대규모 2차 추경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다시 높일 수 있을까요? 오늘 한국 경제에 대한 보다 자세하고 깊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브리핑 보고 오셨고요. 좀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위원님, 일부 투자은행들이 전망치를 올리고 있긴 한데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 0.8%로 전망하고 있고요. 저성장이 이제 고착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들이 있는데 저성장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한국은행은 올해 5월 경제 전망에서 우리 경제 성장률을 0.8%로 예측을 했습니다.
사실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 성장률이 1% 이하로 내려간 거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이 당시에 마이너스 0.7%까지 기록했었는데요. 네. 이 당시는 그래도 우리나라의 그 제조업이나 이런 것들이 견인하면서 V자 반등을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때와는 조금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뭐 노동 투입 감소라든가 산업 경쟁력 약화 그리고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구조적 문제들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노동 투입이 줄고 투자가 힘을 잃고 그리고 생산성도 좀처럼 개선되지 않으면서 전반적으로 잠재 성장률 자체가 1% 후반대로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한국은행뿐 아니라 주요 국제기구도 역시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이 계속 낮아지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위기처럼 침체 이후 빠르게 반등하는 V자 반등을 기록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제는 좀 구조적인 체질 자체를 바꾸고 장기 저성장에 고착할 가능성을 대비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큰 충격 없이, 큰 외부적인 충격 없이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좀 구조적인 문제다라고 지적을 해주셨고, 반면에 이제 해외 주요 기관들은 그래도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조금씩 올리고 있긴 한데, 이거는 뭐 새 정부의 정책 기대감이 좀 반영됐다라고 봐야 될까요? 예, 최근 주요 해외 주요 기관들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을 다소 높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 0.7에서 1.1%로 높이고 바클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0.9에서 1% 정도로 높이는 상황입니다. 그 배경에는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되는 측면이 있고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투자를 주저하는 데는 불확실성이라는 요소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은 어느 정도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어느 정도 앞으로의 정책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예측을 가능한 상황이 되었고 가계 역시 이전에는 뭐 내구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소비를 아무래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앞으로 정부가 이게 추경을 하고 경기 부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특히 증시 부양 등에 나선다면 아무래도 소비 역시 좀 회복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이러한 상황이 이제 심리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 결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네. 예상됩니다. 현 정부는요, 잠재 성장률 3% 달성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3% 달성을 위해서 우리 경제 상황이 어떻게 변화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정부가 내세운 잠재 성장률 3% 목표는 네. 상당히 도전적인 목표라고 어.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한 1% 후반대로 예상이 되고 노동력 감소, 투자, 그리고 생산성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고령화와 저출생 같은 문제들은 인구 구조 변화는 단기간에 회복이 어려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잠재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본과 생산성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들이 이제 대규모 민간 투자에 나서도록 좀 유도할 필요가 있고 이제 R&D 효율성을 강화한다던가 디지털 AI 기반의 생산성 혁신이 반드시 병행이 돼야 3% 달성에 조금이라도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얼마 전 대한상인 최태원 회장님도 말씀하셨던 이제 해외에서 이제 전문 인력을 많이 받아들이는 것 역시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을 견인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3%라는 수치는 이제 단순한 목표가 아니라 경제를 체질을 어느 정도 바꾸자는 전환 선언이라고 네.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우리 경제의 맷집이 지금 약해지면서 역성장 가능성이 또 3배나 증가했다라는 분석들도 있는데요. 아까 뭐 구조적 저성장이라고 말씀도 해주셨는데 가장 큰 구조적 문제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예, 얼마 전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우리는 경제가 역성장할 가능성이 과거에는 5% 정도 수준이었는데 현재는 약 14%까지 높아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단순히 이제 경기가 나빠졌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네. 경제 체력이 전반적으로 나빠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역시 가장 큰 원인은 아무래도 인구 구조의 변화를 들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면서 이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경제 체질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의 수출 구조가 상당히 취약하다는 점에 있습니다. 우리 경제는 이제 대외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고 GDP 대비 수출입 비율이 약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주요 수출국 중에 미국, 중국이 약 각각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둘 간의 이제 갈등 양상이 지속되면서 우리나라는 온전히 그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수출 품목들을 살펴보면 거의 20년 전과 달라지지 않은 모습이 있습니다. 이러한 스타 수출 품목을 우리나라가 아직 발굴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 역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문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출생과 고령화가 좀 고질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이로 인해서 내수 기반의 민간 소비도 지금 계속해서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소비 흐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올해 1분기 민간 소비 증가율을 살펴보면은 이제 역성장을 기록하였는데 아무래도 물가도 높고 금리 수준도 높고 그리고 아무래도 집값 부담과 가계 부채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가계가 소비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자영업자나 이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비 심리가 꽁꽁 얼어붙은 것이 사실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은 외식, 여행 이러한 서비스 소비가 좀 부진한 모습이 있었고 특히 자동차나 가전처럼 비싼 내구재 소비 역시 가게들이 많이 줄인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반등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최근 신용카드 데이터 등을 살펴보면 외식, 여가 등 이러한 대면 서비스업이 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 과거에도 기준금리 인하가 있었지만 앞으로도 이제 기준금리가 인하가 되면은 이자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면서 소비 여건 역시 아무래도 좀 나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부는 이제 가계의 앞으로 실질 구매력을 키우고 이자 부담이나 주거비 같은 소비 제약 요인을 줄이는데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소비가 GDP의 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소비를 살리는 것이 우리나라의 이제 경기를 반등시키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소비를 살리려면 물가 안정도 좀 중요할 텐데요. 이재명 정부 취임 직후부터 물가 안정 대책에 좀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물가 잡기에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데는 좀 의문이 되기도 하고 이번 정부에 좀 필요한 실효성 있는 대책은 뭐라고 보십니까? 예,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물가 안정을 매우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최근 아무래도 국제 곡물가나 유가 등은 어느 정도 개선되는 흐름이지만 식료품과 외식비 같은 생활 물가는 국민들이 체감하기에 여전히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물가 대응은 아무래도 단기적인 대응과 좀 구조적인 대응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7월부터 우리나라는 이제 장마철에 접어들게 되는데 네. 채소류나 가채류 이런 것들은 7월부터 이제 그 가격이 급등하는 계절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하는 측면이 있고 아무래도 중장기적으로는 AI 기반 수급 예측 시스템을 개발해서 가격 급등 품목을 조기에 식별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우리나라의 수입선 다변화를 하고 물류 인프라 개선 그리고 앞으로 계속 예상이 되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생산 구조 전환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생활 물가는 국민 체감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예측 대응 그리고 구조 개혁 이런 것들을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실질적인 성과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출생과 고령화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이자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이로 이재명 정부가 인구 정책을 내놨는데 이 정책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는 단순한 인구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걸쳐 폭넓은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인 요인입니다. 그만큼 대응의 우선순위가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인구 정책의 방향을 살펴보면은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그리고 돌봄 교육 지원 강화, 그리고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등 이런 점을 집중하는 것에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출산율이 반등하더라도 이제 실제 인구 구조에 이들이 편입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예상이 됩니다. 그 기간을 이제 견디기 위한 또한 대응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생산성을 높인다든가 이제 고령 인구의
그 활용도를 좀 높인다든가 아니면 해외에서 혁신 인재를 많이 유입을 받는다든가 이러한 구조적인 개편 노력까지 병행해야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적 출산 장려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인구 전략을 종합적으로 세워야 할 시점입니다. 네, 이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속도감 있는 추경 편성을 주문을 했고 지금 뭐 20조 원대 추경이 얘기가 되고 있고요. 추경의 쓰임새 어디다가 이제 정책 효과를 집중할 것인가, 주로 어디에 좀 편성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이번 추경도 과거처럼 경기 회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경은 단순히 돈을 푸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보다는 어디에 쓰느냐가 매우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네. 한국은행 분석을 보면 정부 소비나 SOC 투자처럼 직접적인 지출 항목 같은 경우에는 승수 효과가 높지만은 단순 이전 지출은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에서도 소비 쿠폰이나 생계 지원 등 어려운 층을 위한 보편적인 지출도 늘려야겠지만은 동시에 AI와 반도체 등 에너지 인프라 확충, 이러한 미래 성장 동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도 충분히 투입이 돼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이번 추경은 단기적인 경기 부양과 중장기적인 성장 마련 그리고 투트랙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기 반등의 디딤돌이 되기 위해서 효율성과 방향성을 모두 갖춘 정교한 설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이번에는 수출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수출이요, 넉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지금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대미 대중 수출 모두 감소를 했는데 수출이 반등을 하려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까요? 예, 5월 수출이 다소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시장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 모두 수출이 부진하면서 우리 경제가 특정 시장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좀 구조적인 취약성이 드러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기다가 글로벌 수요 둔화와 환율 변동성까지 겹치며 복합적인 부담이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반등하기 위해서 주력 산업별 핀포인트 지원이라든가 신규 판로 개척을 위한 정시의 상담의 개최, 그리고 무역 사절단 파견 등 단기 처방은 물론이고 앞으로 좀 구조적인 측면에서 수출 전략의 재정비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 스타 수출 품목을 발굴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는 것과 이제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대비와 디지털 기반 통상 전략을 마련하고 무역금융 확대 그리고 수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방위적인 지원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이제 지나치게 수출 금액이라든가 예를 들어 수출 7천억 달러 달성 등 이제 숫자에 좀 집착하는 모습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고부화 가치화와 인치핀 수출 품목 육성 등 좀 질적인 전환에 대한 노력도 병행해야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뭐 이게 단순하게 숫자에 집중하기보다는 다양한 시장으로 수출 구조 개혁도 좀 필요하다라고 봐야겠고요. 우리 수출에 또 타격을 준 미국 관세에 대한 협상이 이제 새 정부 들어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텐데 다음 주에는 또 우리나라 미국과 3차 실무 협상 또 앞두고 있습니다. 어떤 의제가 좀 다뤄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번 한미 실무 협상은 단순한 통상 이슈를 넘어서 우리 수출 기업들의 생존과 직결될 수 있는 중대한 협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관세 조정 그리고 미국의 무역 수지 개선 요구, 그 비관세 장벽 해소 방안 등이 핵심 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설령 통상 협상이 원만하게 해결이 되더라도 이제 미중 간 무역 갈등이 장기화되면은 자동차, 석유, 화약 등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들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경제 안보 체계 강화와 글로벌 공급망 안정 전략을 함께 생각해야 될 시점입니다. 이번 협상은 단순한 무역 조정을 넘어서 외교, 산업, 안보를 포괄하는 전략적 협상으로 접근해야 하며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차분하고 정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협상이 한미 양국 간 산업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산업계 이들이 긴밀하게 협력하여서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번 협상은 단순히 무역을 넘어서 외교와 산업, 안보 포괄적으로 다
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노동시장 관련해서 내용을 짚어볼 텐데요. 우리나라의 노동개혁은 무려 28년째입니다. 28년째 계속 멈춰 있는데 이에 이재명 정부에서 고용 빅딜에 나서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큽니다. 이번 정부가 고용개혁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지금은 AI 시대에 걸맞는 노동시장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한 네네. 시점입니다. AI가 확산되면서 여러 가지 일자리들이 사라지는 측면도 있고 네. 뭐 새로운 일자리들이 많이 생기는 측면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더 이상 일자리를 지키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새로운 일자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고용 체계로 나가야 될 시점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노동개혁은 28년 동안 이제 멈춰서 있는데 경직된 제도와 대립적인 노사관계가 지속되면서 우리나라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정부는 노동 존중과 실용적 시장주의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행정 입법 권력을 함께 보유한 만큼 정책을 실현하기에 과거 어느 때보다 좁은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고용 빅딜을 우리 경제 구조적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미래 성장을 위한 고용 개혁의 네. 골든 타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노동시장 개혁, 고용시장 개혁도 좀 지켜봐야겠고 노동시장과 관련해서는 주 4.5일제 도입에 대한 공약도 있어서 좀 관심도가 높았는데 4.5일제가 좀 현실화가 될 경우 어떤 영향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 AI 시대를 맞아서 일과 삶의 균형, 결국 워라밸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선 4.5일제를 도입한다면은 삶의 질이 높아지고 일정 부분 생산성 개선도 효과를 볼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당장 노동시장에서 최우선 과제라는 점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서비스업이라든가 이런 노동 생산성은 아직까지 주국 대비 좀 낮은 측면이 있고 무리하게 이제 제도를 도입했을 네. 경우에는 기업 경쟁력 저하라든가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차이가 더 커진다든가 이러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근로시간을 일괄적으로 줄이기보다는 노사 간 자율적으로 유연한 근로시간을 설계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네. 것이 좀 우선순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핵심은 이제 강제적인 단축보다는 유연성과 기업들의 선택권을 어느 정도 확대하는 접근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노사 간의 유연한 근로시간 설계가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산업 불균형이 날이 갈수록 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어떤 돌파구를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요? 예, 수도권 집중 현상은 이제 단지 지역 간의 격차만을 의미하는 것보다는 이것들이 이제 출산율 저하를 가져온다든가 지역 소멸 문제를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결국 지방이 살아야 우리나라 전체 국토가 건강해지고 나라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람들의 생각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지역에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에 결국 기업이 뿌리를 깊이 내릴 경우에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가 있고 네. 사람들이 굳이 수도권으로 이동해 가지 않더라도 이들의 삶의 기반이 충분히 마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과거에는 이제 아무래도 중앙 정부가 주도해서 일반적인 탑다운 방식으로 정책들이 많이 이루어졌었는데 이제 지역의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학계와 지자체 그리고 정부가 함께 협력하는 바텀업 접근이 앞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안에서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존재하지만 이들이 자율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실현하는 과정에서 더 지속 가능한 해법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경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차세대 성장 동력이 중요할 테고요.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제 첨단 산업 대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고 6개 분야 미래 먹거리 육성을 추진을 한다고 하는데, A, B, C, D, E, F 산업 전략 어떤 시각을 갖고 계십니까?
예,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인공지능, 바이오, 컨텐츠 산업 등 6개 분야에 대한 미래 먹거리로 키우겠다는 청사진인데 이러한 정책 방향은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고부가 가치 산업 중심으로 수출과 일자리를 동시에 창출할 수가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를 견인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진짜 산업 대전환으로 이어지려면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우선 이제 지역의 산업 거점과 연계한 산업 생태계 구축과 인재 유치가 무엇보다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관련 기업과 기관이 한 곳에 모여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클러스터형 인프라 조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각 산업별로 특화된 세제, 금융, 입지 등에 대한 기업들의 인센티브 제공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엇보다 민간이 함께 설계한 실행력 있는 정책 패키지를 통해 기술 상용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까지 연결이 돼야 결국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지금 이번 정부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산업이 바로 AI입니다. 100조 원 규모의 국가 AI 투자를 예고하면서 본격적인 육성에 좀 나서고 있는데 한국의 AI 산업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은 AI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의 수준을 넘어섰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얼마나 빨리 이제 제대로 하느냐 이러한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AI 경쟁에서 뒤처지면은 국가 전체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고 이번 정부의 대규모 투자 방침도 이에 따라 시의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성공의 열쇠가 있는데 우선 AI 인프라 확충을 늘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부족한 전력망을 좀 구축을 한다던가 우리나라의 강점이 갖고 있는 제조업, 로봇 산업 등에 대한 기존 주력 산업과 연계하여서 지역 기반의 AI 전략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AI 인재 양성도 필요한데 단순한 활용 능력을 넘어서 AI를 설계하고 실제로 연구 개발할 수 있는 고급 인재를 많이 키우는 교육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전력인데요. 한국 단독으로는 규모의 한계가 있는 만큼 해외와 협력하거나 특정 분야에 집중된 데이터 수집 전략이 필요합니다. AI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국가 산업 전반의 게임 체인저인 만큼 전략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네, 요즘 뭐 AI가 없으면 업무를 못 본다는 회사들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만큼 뭐 실제로 AI 도입이 기업의 매출과 부가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분석들도 있는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십니까? 예, 대한상의 SGI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은 AI를 도입한 기업들의 실질적인 성과가 꽤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평균적으로 이들 기업은 매출이 약 4%, 그리고 부가가치가 7.6%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도입 초기가 아니라 2년에서 3년이 지난 시점부터 효과가 본격적으로 커진다는 면입니다. 또한 신규 사업 진출 가능성도 5.7%, 기존 사업 확장 가능성도 2.6% 정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AI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기업의 전략도구로서 실질적인 수익성과 사업 다각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기술이 더 고도화되면 이러한 성과는 더욱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AI 산업 좀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현 정부는 또 아리백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관련 산업에는 좀 기대감이 큰 상황인데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예, 아리백 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탄소 중립 흐름 속에서 우리 산업이 지속성을 가능성을 가지고 계속 성장하고 재생에너지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고 특히 정부 규제와 중국산 저가 공세로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들이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 태양광과 풍력 설비의 핵심 부품 업체 수가 감소하고 배터리 산업도 중국의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공급망 리스크가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아리백은 단순한 선언으로 끝낼 게 아니라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전략이며 공급망을 다변화시킬 수 있는 전략이 병행해야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정부 차원의 이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고 민간의 기술 투자가 함께 이루어져야 현실적인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재명 정부의 ESG 정책 변화도 좀 주목 대상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신정부의 ESG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 ESG는 단순한 착한 경영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기본 조건들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EU를 중심으로 ESG 규제를 강화하면서 사실상 이것들을 무역 장벽으로 활용하는 면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 기업들, 특히 인력과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대응 부담이 더욱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의 ESG 정책은 글로벌 규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실질적인 지원 중심으로 설계가 돼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SG 규제가 강화되면서 탄소 배출량 등 ESG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는데 한국형 산업계 ESG 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같은 통상 대응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함께 고려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 ESG 역량 자체가 수출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보여 정부 정책의 ESG 강화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ESG 정책 변화에 맞춰서 기업들도 역시나 내부 점검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우리 기업들도 내부 체계 정비와 전략적인 대응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우선 ESG 전담 조직을 잘 마련하고 최고 경영진의 책임과 리더십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ESG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모으고 이것들을 정기적으로 공시할 수 있는 시스템과 내부 관리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협력사까지 포함한 공급망 정책의 전체 ESG 평가와 지원 체계도 함께 해야 지속 가능성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정부도 이에 맞춰 ESG를 잘 활용하는 기업에 대해서 정책 금융이나 조달 가점, 세제 혜택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ESG는 일시적인 흐름이 아니라 우리 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핵심 기준이 된 만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네, 기업들의 ESG 대응도 잘 챙겨보셔야겠습니다. 오늘 대한상공회의소 SGI의 김천구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